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민원연 유튜브 방송 바르랑께 TV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주 3현 중에 대표 주자 두 분, 우리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 지부장, 그리고 우리 민원연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병직 선생, 이 두 분을 모시고 친일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네요, 그죠? 예, 네. 반갑습니다. 이 바쁘신 분들을 모셔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친일 이야기하면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그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와 동아일보, 이제 그 문제, 오늘 아마 그 문제를 이야기 좀 해주실 거죠? 예. 그 사실 스포츠 이야기는 원래 재밌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송기정 선수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때 그 마라톤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송기정, 예, 그렇죠. 예, 송기정 선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왜 보스턴 마라톤에 서윤복, 그 다음에 한기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황영조. 예, 그 요즘 좀 안타까운 소식이 그 이봉주 선수가 건강이 안 좋다면서요. 예, 아프답니다. 어쨌든 그 이봉주 선수까지 우리나라의 그 마라톤 역사의 흐름을 잇는 거기에 정점이 바로 이 이제 송기정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1936년 한참 그 나치가 힘을 쓸 때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그 다음에 그 나치 우수성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선전하는 이제 그 일환으로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고, 거기에 이제 같은 제국주의에 같이 놀아났던 그 일본이 또 주요한 국가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우리 송기정 옹께서 그 일본인 자격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그 민족의 아픔이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화면들은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죠? 네. 송기정 선수가 그 홀로 아주 그 힘들게 머리 땀 닦아가면서 이렇게 막 뛰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세계 신기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대를 깨는, 그래서 2시간 29분대를 아마 그때 처음으로 깨면서 세계 신기록을 냈었는데, 아마 그 관련해서 아마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호 지부장께서 좀 썰을 좀 풀어주시죠. 우리가 그 손기정 마라톤 기록은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시간 네. 29분 19분 19초인가? 아니 49초. 19초 아닙니까? 49초. 내가 그래? 맞을 거야. 네, 그래서 뭐 마지막 그 스타디움에서는 마지막 100m를 12초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뛸 때 보면 전혀 지친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금메달을 땄네 안 땄네보다도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내가 조선인이라면 이 올림픽 그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저는 이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기정 선수도 아마 조선인으로서의 고뇌 이런 것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우리가 알기로도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손기정 선수가 이제 신우주가 고향이에요. 그렇죠. 신우주가 고향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의 양정고는 거의 뭐 마라톤의 메카죠, 메카. 그렇죠. 대단한 학교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손기정이가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마라톤에 이전에 이미 양정구의 김은배가 이미 그 전에 그 올림픽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6등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은배가 나중에 이제 서윤복이나 이런 분들을 다 키웠는데 이제 그런 거 봐서는 양정구가 그때는 천하무적이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는 이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이미 비공인 세계 신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수립을 했었다. 근데 그날은 날씨가 또 워낙 덥고 워낙 더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지만 세계 신기록으로 그렇죠. 그 아르헨티나의 그 자파란가요? 그 선수는 중간에 기권을 하고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거는 걸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우리 아마 김재호 이사께서도 잘 아실 텐데 그 손기정 선수 뛰는 모습 그게 사실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그 장면들 그걸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왜 독일의 그 여자 그 다큐멘터리 감독 레니 리펜슈탈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친나치 그러니까 사실 그 나치 때 그 괴벨스가 이 선전 선동의 핵심이었다면 영상으로 이 나치를 선전하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이 렌 리펜슈탈이라는 그 여자 그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사실 이 스포츠 다큐멘터리로서는 지금까지도 그때 만든 그 올림피아라고 하는 그 베를린 올림픽의 그 다큐멘터리 그게 아마 최고의 작품이라고 걸작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스포츠는 특히나 국제 경기는 굉장히 정치성을 그렇죠. 띠죠. 실제로 국력을 과시한다거나 자신들의 민족이나 국가의 세를 정말 우리는 이 정도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비정치적이고 비이데올로기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선전 도구가 되는 그 시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 베를린 올림픽의 나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콧 운동도 있었어요. 그렇죠. 올림픽. 근데 이제 실제로는 다 참가를 했고 소련만은 결국은 참가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올림픽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테네에서 체화를 최초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러니까 그 신기원을 열겠다. 그러면서 아테네에서 불을 따다가 이걸 쭉 돌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쓰는 성화 봉송 이게 베를린 올림픽 때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예. 그 하여튼 어쨌든 이 올림픽이 아주 다른 종목 중에서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에서 독일 선수가 아닌 아시아에 사실 한국에 우리 손기정 옹이 금메달을 땀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저걸 구긴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 보통 이제 올림픽의 꽃이라는 표현도 쓰고 육상의 꽃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제 2등을 한 게 이제 영국 선수고 하퍼라는 선수였고 3등이 또 남승용이잖아요. 그렇죠. 전남이 고향인 남승용 선수가 또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게 전부 다 호의로 뿌려지고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 금메달이 일본 마라톤사의 지금까지도 유일한 금메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조선인이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거기에 실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뭐 NHK나 이런 데서는 일정 정도 비슷한 얘기는 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IOC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선수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해놨죠. 실제로 문제는 그거죠.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출전을 했던 것이고 이제 와서 이것을 예를 들면 역사를 바꾸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나가는 것에 대한 한번 우리도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건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참가를 함으로 해서 어떤 억압받고 있던 조선 백성들, 조선 민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힘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다. 아니 이제 고민도 많았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특히 상징적으로 보면 그 1위에서 그 월계관을 쓰고 이렇게 그 포디움 제일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데 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전혀 기쁜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그 송기정의 그 표정 그게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것은 아마 손기정 선수가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남승용 선수가 뭐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릴 월계 그 관이라도 아니 그 월계수라도 있었지만은 나는 가릴 곳이 가릴 없었다. 곳이 없었다. 그냥 그런 가릴 나무가 없었다. 맞아.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은 실제로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는 얼마나 기쁘냐니까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여기 출전해서 금메달 딴 게 얼마나 기쁘냐고 하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마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형식적인 대답이지 않을까. 대답이었겠죠. 누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동아일보가 뭐 민족진이 어쩌니 뭐 할 때마다 예. 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했던 이 일장기 말소 사건 이것도 우리가 다시 좀 되짚어봐야 되죠. 동아일보가 거의 항상 어떤 친일지 그리고 민족을 저버렸다는 것에 방어벽으로 늘 등장하는 그야말로 구세주죠 동아줄이고 이게 바로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실제로 동아일보가 2000년대 초까지 보면은 뭐 10년 단위로 행사할 때마다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봐라 우리는 이렇게 당시의 어떤 민족적 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우리가 민족지가 아니고 누가 민족지냐 이런 식의 답변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어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흐름들을 대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남승용 선수가 이제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도 발칵 뒤집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3대 신문이라고 하면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그 몇 해 전에 방응모가 이제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 당연히 이제 김성수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가 조선중앙. 있었습니다. 이제 여운형이가 중일보가 중앙일보로 변했고 그게 이제 조선중앙일보로 바뀌었는데 제호를 이제 여운형이가 바꿨죠. 그 세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경쟁한 상태에서 당연히 조선의 신문들도 호의를 발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행하다 보니까는 당시에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오사카 아사히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얻게 돼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국내 신문사가 인용을 하게 되죠. 사진을 실는 과정입니다. 실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8월 13일 날 여운형의 조선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지방판에서 이것이 나갔는데 그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신문이 좀 흐리흐리했고 뭐 특별히 그러니까 문제 삼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8월 25일 날 가가지고 동아일보가 그 전국판에 이걸 실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좀 이게 좀 선명하게 이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가 뿔따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전에 했던 조선중앙일보까지 이제 탈탈 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발단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일장길 말소를 한 그 사건, 그게 일어나면서 어떤 주위의 그런 다른 그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이제 신문 지형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굴뚝론이잖아요. 굴뚝론. 갑자기 1919년 3월 1일 날부터 시작된 3.1운동에서 막 이것들이 전부 다 막 만세 부르고 막 그 거족적인 그런 운동이 되니까 거의 한 200여만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문화통치라는 미명으로 아예 이렇게 선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의 언론을 풀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굴뚝론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저놈이 밥을 굶었는지 밥을 해먹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인의 동태를 언론을 통해서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동아일보도 한 달 뒤에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일정 정도 좀 약간은 진보적인 기자들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단 팔려야 뭐 신문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업주의가 사실은 20년대부터 서서히 이제 침투에 들고 30년대 가서는 상업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그때 당시에 언론의 지형이었습니다. 뭘 물어봤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일장기 말소라고 하는 그 자체, 예. 그건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름대로 그 사실 민족적인 그런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그 일장기를 말소한 거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이 그거죠. 뭐냐면은 이게 동아일보의 사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전체 구성원의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일장기가 발소가 됐는가? 아니면은 뭐 편집부나 문화부 일부에서 그냥 삭제된 거냐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인천 김성수에 관련된 그런 자서전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당시에 동아일보 사장은 송진우였단 말이에요. 송진우였고 이제 인천 김성수가 이제 막강한 배우 이제 힘이었죠. 이 인천 김성수와 송진우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지금 동아일보가 얘기하는 것들도 뭐냐면은 편집국 전체의 거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실제로는 물론 편집국의 거사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화를 냈던 사장 송진우나 김성수 이것을 동아일보로 일체화시켜가지고 동아일보가 전체가 다 이걸 했던 걸로 이렇게 미화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앞뒤에 이제 이 사진이 그 뒤에도 또 나왔단 말이에요. 25일 날에도 또 크게 나왔는데 이때는 또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일장기가. 그러니까 일장기가 한번 말소됐다가 이게 아주 그다음에 일회성 그렇죠. 돌발적으로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물론 동아일보가 이렇게 일장기 말소한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슨 동아일보 전체, 특히나 동아일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성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성수가 이걸 일차화시켜가지고 동일시해가지고 김성수가 이랬다거나 아니면은 동아일보 전체가 이랬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에 조선총독부와 동아일보의 관계,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취한 행태를 보면 이것은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언급한 대로 그 일장기 말소하고 난 다음에 그 김승수가 그 화를 막 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왜냐하면 어쨌든 해방 이후에 이 김성수가 이런 그 동아일보 그 일장기 말소 사건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예. 마치 애국인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전에 20년대 이후에 동아일보의 편집 방향은 자치주의예요. 타협적 자치주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했던 것들이 되게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광수가 1922년에 개벽지에 실었던 민족개조론이 있잖아요. 조선 민족은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뭐 게으르고 그러니까 개조가 필요하다. 이것이 1924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동아일보에 연재가 됩니다. 이번에는 연재입니다. 그렇죠. 연재가 되죠. 그게 바로 민족적 그 경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선이 식민지화되고 억압받고 수탈받는 현 상황은 조선 민족이 못나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스스로가 개조돼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후 그 20년대 일본 그 조선 총독부 총독이 사이토거든요. 예를 들면은 민족 기업이 경성방직이 민족 기업이고 동아일보가 민족 신문이었다라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박영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거의 뭐 친일파의 거두잖아요. 뭐 중추원 고문도 했고 나중에는 뭐 식사는 애까지 다 하는 이런 애인데 이 얘가 이제 일본 귀주건 의원도 했어요. 박영효가. 근데 박영효가 경성방직 사장도 하고 동아일보 사장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친일 거물을 김성수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앞잡이로 내세웠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일본과의 관계에 그렇죠. 대한 어떤 미러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동아일보의 기본적인 예. 그 성격을 예. 사실 규정해주는 그렇죠.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토를 22년에서 26년까지 박영효가 27번 만나요. 엄청나게 만나는 거죠. 그 김성수가 사이토한테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감 표현한 그런 것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사이토하고 김성수가 만난 것도 13번이거든요. 그 22년에서 26년까지. 아니 민족지하고 민족기업을 하는데 총독을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송진우도 그 신문을 살리려고 15번. 그런 거 아닐까? 15번 만났습니다. 송진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뭘 판단해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일장기 말수가 오늘 주인공이지만은 동아일보나 경성방적이 만들어지는 애초에 그 시원은 김성수가 재산이잖아요. 재산의 자본 축적 과정을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답이 다 나와요. 뭐냐면은 김성순의 할아버지가 김여협이란 말이에요. 김여협이가 장성에서 가난한 선비예요. 선비인데 이 김여협이가 여기 고부 땅에 정계량이라는 사람의 대릴 사이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워낙 거부니까 그 장인어른이
전답을 떼줘요. 가지고 이걸 만들었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재산을 불렸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뭐 부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한 정도. 근데 이것이 1900 통감 정치 시대, 이게 1900뭐 이제 5년 때부터 1924년까지 거의 뭐 이 2000정부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게 거의 600만 평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 쌀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이것을 절묘하게 이 사람은 시세를 올라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인 이제 양아버지죠. 큰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되니까요. 양자로 갔으니까 이제 김기중이나 진짜 아버지인 친아버지인 김경중 이 두 사람의 재산이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민지로 변하는 기간 동안에 24년까지 2,000정부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뭐 쭉 설명하면 뭐 구구절절 얘기가 많지만은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경성방직이잖아요. 경성방직이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경성방직이 실제로는 일본하고 대적이 안 됐어요. 그때 일본에 뭐 동양방직이나 조선방직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수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적 기술에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을 살린 게 누구냐?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가 1920년대부터 34년까지 계속 보조금을 막대한 보조금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또 이제 민족 자본인가? 민족 자본이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토착 자본이 전부 민족 자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토착 자본의 하위 개념으로는 민족 자본도 될 수 있고 예속 매판 자본이 또 있다. 그러니까 토착 자본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민족 자본의 길이고 하나는 예속 매판 자본의 길이죠. 그래서 자본 축적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진우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누구죠 아까? 사이트하고 박영유도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김성수도 13번이나 만나는 거죠. 심지어는 사이토가 1930년에 이제 일본으로 신병치료차 가니까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경성방직을 도와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선물까지 같이 제공하는 이런 식의 뒤 활동들 이게 뒤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동아일보든 경성방직이든 이 자본의 성격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친제국주의, 친일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로 경성방직이 나중에 이제 만주로 진출하잖아요. 만주 진출할 때도 조선 경제 침략의 뭐 이대 그 뭐야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양척식이 사업고 동양척식. 하나가 조선 식산은행이잖아요. 식산은행의 일원이 돼가지고 식산은행의 그 대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만주국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민족 자본이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속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와의 아주 밀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김성수의 개인의 그 재산 불리기 위해서 그 동아일보라는 신문과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 기업을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실제로는 일제 비호 속에서 본인의 재산을 늘리는 사실은 그거에 불과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김명기 기자께서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일장기 말소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한국의 그 당시 우리 민족들의 그 분위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었죠? 그 아마 굉장했을 것 같은데. 그때 막 동아일보를 찬양하고 막 그랬었나?
이제 속은 시원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오히려 일본은 그때 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예.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기자였던 이길용이라고 하는 네. 분이 뭐 수기를 쓴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됐다고 하고 그런 네. 거 보면 뭐 가두방송을 하고 뭐 호해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나라를 잃은 식민지 백성들이 이 길거리로 나와서 뭐 크게 만세를 연호하고 뭐 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은 있고 그랬죠. 어쨌거나 그 굉장히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달픈 삶을 살던 조선 그 백성들한테는 아주 큰 좋은 소식이었죠. 좋은 그렇겠죠.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결국 한국인으로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단 말이죠. 금메달을 딴 거를 그걸 우리 민족은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라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의 그 안에 편집부 기자들은 이걸 일장기를 말소시킨 게 맞겠다. 그래서 급하게 그 일장기를 말소를 했고 예, 그러나 예. 그것에 대해서 신문의 사주였던 김성수는 그게 아주 대노를 하면서 다시 그 다음 호부터는 일장기가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네, 여기 그 인촌 기념회에서 펴낸 인촌 김성수 전 네, 일장기를 말소하고 이제 그 사진이 실렸다는 것을 접하고 첫 반응이 급히 동아일보 사러 오는 자동차 안에서 인촌은 히노마루 일장기 말소는 몰지각한 소행이라고 노여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보다 동아일보가 문을 닫는 이런 실이 더 크다. 뭐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해당 기자하고 그 이제 위에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지 동아일보의 전체가 이제 그렇게 했다거나 또는 그 김성수나 뭐 송진호 당시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사회부장인가가 이제 그 우리가 빈처 소설 썼던 현진건, 그러니까 현진건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길들이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이제 무기한 정간을 내렸잖아요. 이제 저기는 어떻게 보면 조선중앙일보는 뭐 자진 휴가의 형태로 이렇게 갔던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복관을 못했죠.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알력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조선 총독부 이게 이 복관을 하는데 9개월 6일이 걸렸어요. 9개월 6일이 걸렸는데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뭐 11개월 걸렸다고 그러는데 날짜를 따져보면 9개월 6일이 그게 뭐 20 며칠부터 하면은 이게 기묘하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9개월 6일 걸렸는데 문제는 동아일보에서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왜냐면은 경영진을 물러나라. 그러면 송진호하고 김성수가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것들도 물론 여러 가지 까불면 혼나 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했던 것이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신문 관련 법에 이제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폐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김성수하고 송진우가 물러나고 거기를 비집고 들어온 게 이제 백관수. 백관수야 뭐 김성수와 저기 고창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러니까 자기 수족에 들어간 것이 현준호 지금
현대 거긴가요? 아무튼 그 현준호가 또 들어와요. 아주 취채역을 이사를 취채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현준호고 누구죠? 백관수 이 두 체제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제가 이걸 적어왔는데 이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 이제 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를 내라고 했어요. 그 사고를 동아일보가 냈어요 신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번 우리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에 물의를 일으켜 대일본 제국이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것을 두려워서 몸을 움츠릴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대일본 제국으로부터 발행정지 해제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오늘 이후부터 한층 조심하고 몸을 삼가여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 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해서 조선 통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를 이끌어 나갈 것이오니 독자 여러분께서는 형편이나 사정을 살피시어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이건 무릎 꿇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친일 논조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가 사진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동아일보 사옥에 나붙기는 두 개의 깃발이잖아요. 하나가 보도보국 하나가 내선일체 깃발이에요. 그렇지. 그걸 걸어놓고 그 뒤로는 뭐 맞아요. 이제는 그 전에 보였던 약간의 민족적 그런 기운이나 민족적 언사조차도 이제는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친일 신문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그 3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4년 뒤에 도쿄 올림픽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기로 됐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또 이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고 아마 영국이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영국 쪽에서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예. 그것도 결국 못했어요. 네, 영국도 못하고 네, 못하고 일본도 못하고. 못하고. 그 만약에 이게 40년에 올림픽이 그대로 열렸더라면 그때 정말 이 체육계에 얼마나 한국인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까? 이 송기정의 이 일장기 사건 이것보다 더한 정말 굴욕적인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을 텐데 그게 안 일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동아일보의 김성수나 그 동생인 김현수의 친일 행각은 엄청나죠. 몇 날 며칠 해도 모질랄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이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동아일보 탄생부터 그 다음에 김성수, 김현수라는 두 인물까지 모든 친일을 다 덮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문제다. 그럼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일장기 말소 사건 그거 있었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그리고 김성수나 김현수가 걸었던 길이 그러니까 김성수가 박정희 때 그것 때문에 훈장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제 1961년이잖아요. 그리고 62년도에 뭐 200몇 명한테 훈장을 줘요. 근데 김성수는 문화훈장을 받아요. 근데 문화훈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동아일보 창간, 동아일보 때. 그 다음에 학교 설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울산 장려운동. 근데 물산 장려운동도 하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이 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언론학자들의 상당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물산 장려운동은 실제로는 사실은 그게 뭐 독립하자는 운동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광목을 생산했는데 안 팔리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만든 걸 쓰자. 근데 사실은 그 최대 그때 당시 회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최대 수혜자는 어디겠어요? 경성방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했던 부분들도 많을 것이다. 왜냐면 물산장려운동을 실제로 주도했던 것이 동아일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는 결국 김성수가 훈장까지 받고 예, 진에 대한 그런 맞아요. 이야기가 싹 다 묻혀져 버리는 근데 김성수 그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근데 김성수 훈장이 1962년도에 우리가 보통 얼마 전까지 유관순이 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어요. 독립장이 이제 3등급이거든요. 근데 김성수는 대통령장을 받았어요. 대통령장은 대한민국장 다음이거든요. 이것은 웬만한 독립운동가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박정희도 친일파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받았고 이게 이제 2011년에 그 19명에 대해서 서운을 취소하는 그런 것을 했는가 소송을 내요. 인천 기념사업인가요? 거기오고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그냥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17년인가요? 그때 이제 결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친일파가 맞다.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훈장은 다시 회수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이제 훈장은 사실은 원래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국무위에 올려가지고 국무위에서 결정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장은 서운 취소되지는 않고 취소됐죠. 취소됐고. 예, 취소됐습니다.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아니, 그 하셔도 돼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죠. 마무리 좀 해봐요. 아니 그래서 그래 아니 조금 더 붙일 이야기 할 이야기 좀 없어요. 이건 뭐 편집해서 나가면 되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큰 자랑거리고 정말 민족의 그 일제 억압하에 정말 고생을 하던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일이었지만 이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사주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했던 기자들과 편집국에서의 그런 일. 네, 그렇죠. 그게 민족적 그렇죠. 의분. 그 행위가 결국은 나중에 사주인 김성수의 어떤 그 역할로 그렇게 미화가 되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친일파가 훈장까지 받게 되는 그리고 그게 마치 동아일보가 민족지로서의 어떤 행위를 해온 대표적인 그런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일본에서 그 올림픽 지금 연다 안 연다 말이 많잖아요. 사실 꼭 이 36년, 40년, 1930년, 40년 그때 제국주의가 올림픽을 이용하던 그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 일본이 이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그 일본 민족이 자기들의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자기들의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그런 어떤 전체주의가 이 일본이 아직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걸 알면서도 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 진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일장기 그 말소 사건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 국내의 이 친일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가 비판과 단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 이거 일본 도쿄 올림픽도 하든 안 하든 일본이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이 그까지 나갔는데 알아서 편집하겠죠. 좀 정리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실 거 없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아까 다 한 얘기인데 경성방직이 삼양사죠. 경성방직이 됐던 동아일보가 됐던 어쨌든 간에 이들의 자본 축적은 일본 조선 침략과 더불어서 확대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날이 성장했다. 그것은 뭐냐면은 김성수나 김현수가 수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본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면서 그 기회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성수 같은 경우는 양심을 가지고 말한다. 재구나 의무의 주구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군이 누굽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대동아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아직도 전두환의 보도처럼 정말로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을 뒤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솔직하게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만 맞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앞으로도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속 써먹을 것 같지만은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일제하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이 송기정 옹의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친일파와 친일신문의 그 활동의 어떤 정당화와 합리화로 사용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김재호 지부장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예, 수고 많이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